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의 행방은커녕 유실된 양도 아직 파악하지 못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이뤄진 한일 간 첫 양자 협의에서 양국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열릴 2차 협의에서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우주 공간에도 해파리처럼 긴 가스고리를 가진 해파리 은하가 있는데요. 가스 물질로 가득 찬 은하단에서 압력을 받아 해파리처럼 긴 가스고리를 늘어뜨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 해파리 은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국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산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산악 안전사고의 30%가 가을에 발생하고 특히 10월에 산악 안전사고가 가장 잦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가을철 산악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초강력 태풍인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폭탄에 동반한 태풍 중심부가 후쿠시마 원전 지역을 지나가면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의 행방을 현재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유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입니다. 다무라시 측은 방사성 폐기물 임시 보관소에 있던 폐기물 자루가 인근 하천인 후르미치 가와로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보관소에 있던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수로를 타고 강으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후르미치 가와는 중간에 다른 강에 합류하며 태평양으로 이어집니다. 폐기물 자루는 모두 약 2,700개, 이 가운데 모두 몇 개가 유실됐는지, 유실된 폐기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다무라시 측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루에는 원전 사고 후 오염 제거 작업에서 수거한 풀이나 나무 등이 들어있으며 자루 한 개당 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에서 1.3톤에 달합니다. 폐기물은 일련 번호와 함께 내용물을 기록해 놓은 상태. 그러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태풍에 대비한 유실 대비가 약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다무라시 측은 하천 일대를 긴급 수색해서 유실된 자루 중 일부만 회수하는 데 그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수한 방사성 폐기물 자루에서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시 측은 설명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와 관련해서 이 폐기물의 공간 방사선량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라고 보도했습니다. 흉부 액선 촬영 시에는 보통 50마이크로시버트 노출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폐기물이 하천으로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9월 동일본 지역에 폭우가 내렸을 때도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이뤄진 한일 간 첫 양자 협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우리 측 대표단이 귀국했습니다. 대표단은 그러나 이번이 양국 간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다음 달 열릴 2차 협의에서는 합의안에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본과 양자 협의를 마친 우리 측 수석 대표가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한 데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번 대화를 계기로 두 나라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한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또 서로 인식의 폭을 많이 넓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자 협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갈등을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번 협의에 임하면서 조기 해결 모색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6시간의 마라톤 논의에도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고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면서 서로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다만 보통 한 차례로 끝나는 양자 협의를 한 차례 더 하기로 해
다음 달 다시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으니까 다음번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요. 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지. 2차 양자 협의에서도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합의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안이 끝내 도출되지 않는다면 WTO 규정상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 처리 소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무역거래 모든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분산된 수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약과 통관, 물류 등 수출 모든 단계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도 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영화 산업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발전 계획을 마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다음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의 최종 안도 곧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 개선의 결과로 안전 인증을 받은 산업용 협동 로봇은 앞으로 추가 인증 없이 이동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어와 참치 등 외래 어종은 위해성 평가와 수입 승인 절차를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전력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영흥 화력발전소가 화재에 대비하겠다며 정작 쓸모도 없는 장비 구입에 수억 원의 헛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대비용 드론은 비행 준비에만 1시간이 넘게 걸리고 화재 알림 애플리케이션은 일부 직원들에게 공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전력의 2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영흥 화력발전소입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영흥발전본부는 재작년 발전소 화재에 대비해 영상 송수신 장치가 달린 드론 세트를 1억 원 가까이 들여 사들였습니다. 불이 나면 신속히 드론을 날려 영상을 촬영하고 종합상황실로 보내 현장을 파악한 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감사 결과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드론과 안테나를 준비하는 데만 최소 1시간이 필요하고 띄운다고 해도 배터리 용량이 작아 한 번에 10분가량밖에 쓸 수 없습니다. 종합 상황실에 영상 송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런 기술이 없고요. 이렇다 보니 드론 구입 이후 석탄 하역기 화재를 포함해 모두 7건의 긴급 사태가 났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황당한 화재 대비 계획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흥본부는 불이 났을 때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로 상황을 빨리 전파하겠다며 알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3억여 원 들여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시스템을 마련한 지 1년이 넘도록 직원들에게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애플사의 휴대전화에서는 기술적으로 앱 자체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고액의 장비를 구매할 때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아서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흥발전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가 지난해 11월 나왔지만 1년 가까이 미루다 최근에서야 보완 조치에 나섰습니다. 드론 운행 준비 시간을 줄이도록 기기를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알림 앱 설치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론은 시범 운행 수준에 머물고 있고 알림 앱을 설치한 직원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얼마 전 한국 에보트가 무허가 시약으로 적십자사에 면역 검사 장비에 입찰한 사실을 보도했었는데요. 입찰에 참여한 에보트 사이의 검사 장비가 성능평가 시험에서 바이러스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판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허가 시약에다 장비의 검사 불일치까지 확인됐는데도 에버트는 입찰에서 탈락하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 시스템 입찰에 무허가 시약으로 참여했던 한국에보트.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에는 지난 6월과 7월 장비와 시약 성능평가를 받았던 에보트 프리즘 넥스트 장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성능평가에서 에보트 프리즘 넥스트 장비가 HTLV, 즉 인체 T림프 영양성 바이러스의 양성 검체를 음성으로 잘못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일 검체에 대해 기존 장비인 에보트 프리즘은 지난 5월 양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 결과에 대해 한국 에보트사는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적십자사 측은 재검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시약 등 한국 에보트사의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회 검사로 모든 게 평가되어지고 재검을 요구해도 절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관행이 없고 대한적십자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적십자사 측은 보리 결정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상호 비교 장비가 없는 단독 검사에서의 음성 판정이기 때문에 검체의 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리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무허가 시약에 이어 검사 장비의 검사 불일치까지. 그런데도 전례 없는 절차를 거치며 입찰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보트. 특혜 의혹이 커지면서 당국의 진상조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YTN 김승자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달 탐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방문한 자리에서 달 탐사 연구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달 탐사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서 국내 최초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 사업은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돼 발사 일정을 19개월 연장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해파리가 저 멀리 어두운 우주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은하단 속에서 압력을 받아 해파리처럼 긴 가스꼬리를 늘어뜨리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해파리 은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우리가 흔히 은하하면 나선형의 어떤 예. 회전하는 그런 모양체를 생각하는데 네. 해파리를 닮았다고 하니까 신기합니다. 아, 어떤 네. 은하인가요? 바닷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처럼 우주의 은하들도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서 한데 떼를 지어서 모여 있습니다. 네. 이걸 은하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는 뜻에서 은하단, 갤럭시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은하단에는 단순히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하단 속 은하와 은하 사이 공간은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엄청난 양의 뜨거운 가스 물질도 함께 모여 있는데요. 이런 가스 물질을 은하단 내 물질, 인트라 클러스터 미디움, 줄여서 ICM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은하단에 모여있는 이런 은하들이 이 가스 물질을 휘젓고 다니다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걸 사용해보자면 이런 은하가 있다고 했을 때 예. 이 은하가 은하단 내 물질을 쏘 가스 물질을 휘젓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 은하단 물질에 밀려서 뒤로 길게 가스 흔적이 남게 됩니다. 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은하들의 뒤로 길게 남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마치 해파리의 긴 촉수와 같다고 해서 은하들을 해파리 은하, 젤리피쉬 갤럭시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구의 바다에 사는 진짜 해파리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네. 수십만 광년짜리의 해파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은하단 속에서 압력을 받아서 마치 해파리처럼 긴 꼬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은하다 해서 해파리 은하다라고 부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가스 꼬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은하단 속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은하 뒤에 가스꼬리가 생기는 원리는 우리가 물속을 헤엄칠 때 경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흙 먼지가 잔뜩 묻은 손을 단순히 흐르는 강물 속에 집어넣기만 해도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손에 묻어있던 흙먼지들이 씻겨나가면서 손 뒤로 흘러갑니다. 예. 마치 손 뒤로 흙먼지에 꼬리가 생기는 것과 같죠. 이렇게 손에 묻은 흙먼지를 씻어보내는 강물의 압력처럼 흐르는 유체에 의해 받게 되는 압력을 램 압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램 압력을 받아 물질이 씻겨져 나가는 현상을 램 압력에 의한 벗겨짐, 램 압력 스트리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하단 속 가스 물질에 의한 램 압력을 받아서 은하가 한꺼풀씩 가스옷이 벗겨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뜨거운 가스 물질로 가득 찬 은하단 공간 속을 헤엄치고 다니는 은하들 역시 이 가스 물질에 의한 램 압력을 받게 되죠. 그 결과 원래 은하가 품고 있던 내부의 가스 물질이 흙먼지처럼 불려 씻겨져 나가면서 은하의 이동 방향 뒤로 흔적을 남깁니다. 네. 동화 속에 나오는 헨젤과 그레텔이 자신이 걸어온 길목 뒤로 빵가루를 남겼던 것처럼 네. 은하단 공간 속을 움직이는 은하들 역시 은하단 속 가스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남긴 흔적들이 바로 가스꼬리입니다. 마치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 뒤로 긴 가스꼬리를 남기는 혜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성의 은하 버전인 셈이죠. 네, 뭐 헨젤과 그레텔을 예를 들어주시니까 굉장히 좀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자, 혜성 말씀하시니까 어떤 꼴이 느낌이 옵니다. 이 은하의 가스꼬리 특징은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혜성이 남기는 가스꼬리의 방향을 보고 그 혜성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램 압력을 받은 해파리 은하들이 뒤로 남기는 그 가스꼬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현재 은하가 은하단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혜성들이 태양계 안쪽으로 다가오면서 태양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혜성의 꼬리가 더 길고 뚜렷해지는 것처럼 은하단 속의 은하들 역시 뜨거운 가스 물질이 더 높은 밀도로 가득 모여있는 은하단 중심부로 깊게 빠져들수록 해파리 은하가 남기는 가스 물질의 양도 더 많아집니다. 이런 은하들을 계속 큰 타원 궤도를 돌면서 여러 바퀴를 돌면서 서서히 은하단 중심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 원래 갖고 있던 신선한 가스 물질을 모두 소진해 버립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신선한 가스를 다 소진해 버릴 경우에 그 은하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파리 은하들 대부분은 은하단 속에서 서서히 가스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결국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신선한 가스 물질을 모두 흘려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없는 죽어버린 은하가 되어버립니다. 길가에 남길 빵가루가 모두 사라져버린 헨젤과 그레텔에게는 더는 먹을 빵이 없겠죠. 하지만 은하단 속으로 은하들이 빠져들어가는 과정에서 은하의 앞쪽에서는 은하단 속 가스 물질과 은하가 직접 맞부딪히면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스 물질이 서로 맞부딪히는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가스 물질이 서로 압축되고 새로운 별이 왕성하게 태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대략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 내외로 천문학적으로는 잠깐 동안의 시간 동안 별들이 탄생이 폭발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폭발적인 별 탄생, 즉 스타버스트라고 합니다. 물론 결국 은하단 중심부로 서서히 추락해가는 해파리 은하들은 모두 가지고 있던 가스 물질을 다 흘려보내면서 죽어가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아주 잠깐 폭발적인 별 탄생을 겪으면서 죽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해파리 은하는 다 이게 죽어가는 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램 압력을 받는 은하가 그 은하들이 구성되는 은하단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은하단이라는 것 역시 그 속에 살고 있는 은하들이 여럿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은하단 속에 사는 은하 각각의 진화가 결국 은하단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램 압력 스트리핑에 의해 신선한 가스 물질을 빼앗기면서 은하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은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단 대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방식의 은하 노화 과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더는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없는 죽어버린 은하들은 이런 바닷속에 가라앉은 주검처럼 은하단의 중심부로 모두 가라앉아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은하단 중심부에 모여든 죽은 은하들은 서로 뒤섞이고 병합하면서 더 거대한 하나의 은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하단 대부분 그 중심에는 아주 거대한 타원 은하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런 거대한 타원 은하들을 CD 갤럭시라고 합니다. 결국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은하단에는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파릇파릇한 은하들은 거의 사라지고 죽어버린 해파리 은하들의 주검만이 은하단 중심부에 모여서 반죽되는 이런 거대한 은하 덩어리만 남게 되겠죠. 이런 해파리 은하들은 우주가 어떻게 나이를 먹고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지 우주가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주가 마치 거대한 바다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는 해파리 은하의 가스 물질 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우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돼버린 스마트폰이나 거의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과연 청결에는 문제가 없을까 걱정해본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일상적인 기기들의 청결 상태를 조사해봤더니 생각보다 결과가 심각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누르는 엘리베이터 버튼. 스마트폰은 거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접촉하게 되는 이런 기기들의 청결 상태는 정말 괜찮을까?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뭐 손가락으로 한 번만 누르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크게 막 뭐 더럽지만 나한테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 40여 대와 엘리베이터 버튼 140개 그리고 현금 인출기 30여 대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기기에서 병원성 미생물, 즉 감염될 경우 폐혈증이나 뇌 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변기 커버 그런 표면적과 엘리베이터 버튼 표면적을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에서도 변기 커버 못지않은 그런 많은 양의 미생물이 검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이 가장 다양하게 발견된 건 스마트폰이었지만 단위 면적당 세균 수가 많은 건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1층 버튼이나 열림 버튼의 상태가 더 심각했고 스마트폰에서는 사용자의 땀이 많이 묻을 가능성이 큰 8, 9월에 더 많은 세균이 서식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지닌 성인이라면 이런 세균에 노출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접촉 시 기기를 사용한 후 눈이나 코 속 점막을 만지는 등의 행동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연구팀은 조언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한국인은 나이가 들수록 눈이 작아지는 반면 인중의 길이는 길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라젠 이텍스 바이오 연구소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팀은 한국인 7천여 명을 대상으로 40살 이후 연령대의 얼굴 변화를 연구한 결과 이런 특징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한국인 얼굴은 서양인이나 중국인, 일본인보다 눈의 가로 길이는 길지만 세로 길이는 짧았습니다. 이런 눈 모양은 나이가 들수록 가로와 세로 길이가 모두 일정하게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는 특성을 보였고 반면 인중의 길이는 길어지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인만의 이런 특징적인 얼굴 변화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밝혀내면 이를 근거로 외모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 흑돼지의 맛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제주 재래 흑돼지의 특정 유전자가 일반적인 사육돼지와 다르게 변이돼 흑돼지의 맛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돼지의 맛을 결정하는 이 변이 유전자 유무를 간편하게 판별하는 진단키트를 개발해 국내와 일본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주 흑돼지는 근육 내 지방량과 적색육이 일반 돼지보다 3배 이상 높아 다른 돼지보다 맛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날이 부쩍 추워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하다가 불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라텍스 침구와 함께 쓰면 화재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베개를 올려두고 전원을 연결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측정기를 보면 온도가 급상승해 180도씨를 넘어섭니다. 50분가량 지난 시점에 안을 보니 베개와 장판 모두 열에 녹았습니다. 같은 조건에 1시간가량 더 둔 라텍스 베개입니다. 더 많이 녹아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조건에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부산 연산동 빌라에서 난 불. 침구가 녹고 침대가 탔는데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그 위에 라텍스 침구를 두고 사용하다가 불이 붙었습니다.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유입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재 자체가 열을 잘 추결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라텍스 침구를 같이 쓰지 않더라도 최근 3년 동안 겨울철 전기장판에서 불이 나 8명이 숨진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관들은 장판을 접어서 보관하지 말고 안 쓸 때는 꼭 전원해서 분리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한 주간 화제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과학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5위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쉬는 숨으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전자코가 개발되었습니다. 폐암 환자의 호흡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른 독특한 유기화합물들이 나오는데요. 센서로 날숨의 성분을 분석해서 폐암을 진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코를 이용하면 엑스레이나 CT 촬영 없이도 쉽고 저렴하게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바깥에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작업에 열중한 모습인데요. 바로 태양열 발전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지구 상공 400km 높이의 무중력 공간에서 180kg에 달하는 배터리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나사는 이번 달에만 5번에 걸쳐 이렇게 우주정거장의 배터리를 모두 바꿀 계획이라고 하네요. (3위는)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해봤는데요. 저체중 그룹의 경우 우울증 환자 비율이 11.3%로 정상 체중인 그룹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정상 체중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말랐다고 느끼는 경우에 우울증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유의 유해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모유 속 특정 성분이 몸에 좋은 세균은 건드리지 않고 유해 세균만 찾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건데요. 특히 이 성분은 우유보다 모유에 200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우유에 인위적으로 이 성분을 첨가하면 항균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식품 첨가제로 쓸 수 있도록 특허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4년) 전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프랑스 청년이 다시 걷는 데 성공했습니다. 뇌의 신호로 움직이는 외골격 로봇 엑소스켈레톤 덕분입니다. 이 장치는 뇌와 두피 사이에 넣은 전극으로 뇌 신호를 모아서 로봇에 전달하는데요. 2년간의 훈련 끝에 이 청년은 뇌 신호만으로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인체 한계를 한 단계씩 극복해가는 인류의 도전이 지난주 1위를 차지했네요.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면서 단풍 전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단풍이 절정기에 접어들었고 이번 주에는 북한산 등 내륙에도 첫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은 가을산은 1년 중 딱 한 번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대산과 설악산은 단풍이 절정기로 접어들면서 고유의 멋을 뽐내기 시작했고 내륙의 산들도 맑은 날씨에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단풍 전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낙엽수는 일체적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드는데 기온이 낮을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앞으로 아침 저녁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첫 단풍이 관측되는 곳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북한산과 팔공산, 내장산 등에서도 첫 단풍이 관측되겠고 이달 하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절정에 달한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산마다 내뿜는 단풍색도 다양합니다.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인 설악산은 화려한 단풍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단풍나무에 빼어난 산세가 더해져 마치 그림을 그린 듯 선명하고 아름다운 절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설악산 같은 경우는요, 붉은색 계열의 이제 당단풍나무나 온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고요. 노란색 계열의 물풀의나무 등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이 상록 침엽수의 녹색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대산은 설악산과는 다른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산 전체가 여러 종류의 화렵수종으로 구성된 데다 해발 고도 500m 이상에서는 신갈나무가 줄을 이루고 있어 가을이면 오렌지색과 노란색이 섞인 파스텔빛 멋을 뽐냅니다. 서울 북한산도 붉은색 당단풍나무가 주수종인데 다른 산에 비해 안반 지형이 많아 바위와 붉은색이 어우러진 특이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남부지방의 단풍 명소 내장산은 가장 화려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작고 붉은색의 아기 단풍으로 유명하지만 고로쇠나무와 신나무 등 무려 13종의 단풍나무가 고루 분포하고 있어 각양각색의 단풍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본격적인 산행철로 접어든 요즘 덩달아 산악 안전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산악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가을철 산악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안전교육 담당 김건희 소방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날도 많이 쌀쌀해지고 가을이 완전 다가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단풍도 이번 달 말에 절정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산악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가을철에 산악사고가 가장 빈번합니다. 그중에서 종류별로 추락사고가 있습니다. 예. 폭풍이나 집안 약화 등 자연적 요인과 방심, 판단 미숙이나 피로, 음주 등 인위적 요인으로 대부분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 50대에서 빈번한 탈진은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걷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산행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히 탈진 상태에서 악천후를 만났을 때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는 일교차가 큰 봄이나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릴 때 체온이 정상 이하인 35도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오한이나 현기증, 사지마비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야생식물 등에 대한 중독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식물이나 버섯에 독이 있는지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신이 없는 한 절대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요즘 같은 10월에는 등산객이나 단풍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산악 안전사고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그 수치가 궁금하네요. 네, 그 산악 안전사고의 약 30%는 가을철에 발생하게 됩니다. 요일별로는 혹시 주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모두 19,184건이었는데요. 월별로 보면 6월이 1,760건, 9월이 2,514건, 10월이 2,673건으로 발생했고요. 2017년에서부터 18년까지 최근 2년간 소방헬기 산악사고 구조 출동도 월 평균 94건이었다면 10월에는 332건으로 다른 달에 비해 76.5%나 높았습니다. 네. 가을철 산악사고 헬기 출동의 위력은 심정지나 추락사고가 잦았습니다. 네, 정말 10월이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실제 이 산악사고 중에 구조된 사례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사례를 들여다보면요. 2018년 10월 21일 13시경 23분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산행 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한 6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119 구조대가 도착해서 생체 징후 측정 중에 심정지 증상이 있어서 20여 분간 심폐소생술 시행과 동시에 소방헬기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극적으로 심박동이 돌아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또 지난 3월 30일 19시 21분경 북한산 청수 동안문 부근에서는 무박 2일로 종주 산행을 하던 40대 여성이 탈진과 극심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조대에게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15시 26분경에는 북한산 수문벽에서 40대 남성이 로프 없이 일행 몰래 등반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사고도 있었고요. 지난 5월 6일 12시 14분경에는 60대 남성이 호암산 불영암에서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산행하던 중에 실족으로 추락하게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듣다 보니까 정말 아찔한 사고들인데 로프 없이 등산을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무모한 행동은 자제를 해야겠네요. 네, 매우 위험한 일이죠. 예, 자 이런 산악사고 예방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시죠. 산행 전에는 산행 코스나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으시고요. 출입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습니다. 기상특보 때에는 산행을 금하고 이동 중인 탐방객은 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산행 계획을 수립하셔야 하고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는 자는 바위, 암벽 등반을 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가을엔 날씨 변화가 심해 보온 의류를 준비하셔야 되고 낮의 길이가 급격히 짧아지기 때문에 일찍 출발하고 일찍 하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예방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산악사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산불이 일어나는 사고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나요? 산불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크게 계절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봄이나 가을철에는 그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생기는데요. 계절적 요인으로는 건조한 날씨나 적은 강수량, 고온 현상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적 요인으로는 등산객의 실수가 제일 많은데요. 화재와 소각 부주의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나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소각, 논두렁 소각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도로변 변압기의 폭발로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강풍이 심하게 불면서 인근 산으로 그 불을 번졌으면서 동시에 속초 시내와 해안가로까지 번지며 1,757헥타르와 약 축구장 3,970개를 합친 면적에 이르는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재미는 1,200명으로 역대 대형 산불 가중에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네.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 고성 주민들은 아직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데 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더더욱 가져야겠습니다. 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산불이 났을 때는 먼저 발견하신 즉시 소방서나 산림청, 경찰서 등에 신속하게 화재를 알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그다음에 속이 산불인 경우에는 외투를 두드리거나 덮어서 산불을 진화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대형 산불로 번졌을 때에는 바람의 반대쪽으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을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계셔야 합니다. 네, 사실 산불이 났다고 발견을 하면 사실 당황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뭐 신고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히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될까요? 네, 산악에서는 위치 확인이 어려운데요. 네. 산악 위치 표지판을 찾으셔야 됩니다. 등산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예. 조난이나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표지판 번호를 알려주셔서 구조대가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간이구조 구급함이 있는데요. 예. 이 간이구조 구급함에는 간단한 상처 치료가 가능하도록 탄력 붕대나 멸균가주, 소독약 등이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간이구조 구급함 등산 중에 마주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혹시 좀 험난한 산에 등산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방에 챙겨가면 좋을 만한 그런 구급함이나 응급 의약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네, 제가 만약 등산을 간다면은 예. 보온 의류 같은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탄력 붕대가 있겠지만 여분의 붕대 등 그다음에 필요하시고 가위나 이런 칼 등도 소지하셔야지 응급 상황 때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쳐서 뭐 넘어지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상태가 있을 때는 압박하면 좋겠지만 그때 마땅한 게 없다면 그냥 옷가지를 네. 도에 맨다거나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네, 당연하게 옷가지 같은 거 얇게 풀으셔서 네. 가위로 절단하신 다음에 피가 난 부위에다가 직접 압박 등을 필요하신 다음에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신 후 이송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혹시 산불을 발견했을 때 만약에 이 산불의 불의 크기가 작은 상태라면요. 주변에 있던 그런 나뭇가지들이 더 화재를 키울 수 있잖아요. 네. 이때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산불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물품이 있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좀 가을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여분의 옷가지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옷가지요?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옷가지로 덮으셔서 지식 소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불 위에 옷가지를 덮는 방식인가요? 그렇죠. 지식하는 건 덮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덮은 방법이 가장 빠르고 네.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알려주신 내용들 숙지해서 산악 안전사고는 물론이고요. 산불까지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철 산에 오를 때 안전사고나 산불 예방만큼이나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진드기인데요. 네, 털 진드기나 참 진드기는 쯔쯔가무시병이나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군 증후군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땐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뿌려야 하고요.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